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큰 위기가 닥쳤을 때 한 나라의 경제 운영 방식이 어떻게 또 얼마나 극적으로 바뀔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에 터진 경제 위기가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쓰는 돈, 그러니까 여러분 지갑 속의 돈과 은행 금리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좀처럼 연결이 안 될 것 같죠? 오늘 분석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끈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죠. 1997년 외환위기 이전의 한국으로요. 그때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그러니까 경제를 운영하는 방식을 비유하자면요. 마치 거대한 배의 선장이 다른 건 하나도 안 보고 오직 연료 게이지만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항해하는 거랑 비슷했어요. 그럼 그 연료가 대체 뭐였을까요? 바로 통화량이라는 거였습니다. 전문 용어로는 M2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시중에 돈이 얼마나 풀려 있나 그 총량을 말하는 거죠. 당시 중앙은행은 이 돈의 양을 직접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경제라는 배의 속도를 조절하려고 했던 겁니다. 굉장히 뭐랄까 직관적이면서도 좀 투박한 방식이었죠. 그런데 이 방식이 점점 먹히지 않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금융시장이 예전보다 훨씬 복잡하고 커지면서 중앙은행이 돈의 총량을 마음대로 주무르기가 힘들어졌거든요. 또 돈을 푼다고 해서 꼭 경제가 그만큼 살아나는 것도 아니게 됐고요. 가장 큰 문제는 금리가 정말 예측 불가능하게 마구 요동쳤다는 겁니다. 시스템이 삐걱거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바로 그때 모두가 예상치 못했던 거대한 폭풍이 한반도를 덮칩니다. 네, 바로 1997년 외환위기입니다. 이 엄청난 폭풍은 기존의 낡은 항해수를 그야말로 산산조각 내버렸고요. 한국은행을 정말 불가능한 선택의 갈림길에 세워놓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당시의 딜레마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한번 보세요. 금리를 낮추자니 가뜩이나 불안한 외국인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원화 가치가 더 폭락할 판이고요. 그렇다고 반대로 금리를 올리자니 이미 꽁꽁 얼어붙은 기업과 가게가 다 무너지면서 경제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게 뻔한 상황이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였던 거죠. 그렇게 폭풍우 속에서 낡은 나침반을 던져버린 한국 경제는요, 마침내 길을 잃지 않게 해줄 아주 현대적인 GPS를 손에 넣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물가 안정 목표제라는 새로운 항법이었습니다. 물론 이 변화가 그냥 짠 하고 나타난 건 아니에요. 먼저 1997년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있구나 하고 뼈저리게 깨달았죠. 그리고 IMF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환율 안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려면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는 걸 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8년 한국은행법이 개정되면서 통화정책의 최종 목표가 돈의 양이 아니라 명확하게 물가 하나로 바뀌게 된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럼 이 새로운 시스템은 뭐가 그렇게 좋았을까요? 우선 목표가 물가 안정, 딱 하나로 명확해지니까 정책이 아주 투명해졌어요. 그리고 금리를 통해서 시장에 보내는 신호도 훨씬 빠르고 강력해졌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오늘날 뉴스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인상했습니다 하는 발표를 듣잖아요? 그 모든 것의 뿌리가 바로 이 1998년의 대전안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좋습니다. 이제 목적지는 물가 안정으로 정해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다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떠오른 거죠. 알겠어. 물가를 잡는 건 좋은데 도대체 어떤 물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거야? 여기서 또 한 번 아주 중요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논쟁의 두 주인공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소비자 물가지수, CPI라고 하죠. 우리가 마트 가서 사는 장바구니 물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근원 인플레이션이라는 건데요. 이건 좀 복잡해요. 변덕이 너무 심한 농산물 가격이나 국제 유가 같은 걸 쏙 뺀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CPI는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물가고 근원 인플레이션은 경제의 기초 체력을 보여주는 물가라고 할 수 있죠. 뭘 선택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승자는 소비자 물가 지수였습니다. 왜였을까요?
정책의 목표라는 건 경제학자들만 아는 어려운 숫자여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딱 듣고 내 생활 물가를 2% 정도로 안정시키겠다는 거구나 하고 이해하고 공감해야 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거죠. 결국 명확함과 단순함이 이긴 셈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날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숫자 중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2%. 네, 지금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는 바로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2%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따르는 일종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었죠. 자, 이렇게 해서 한국 경제는 안정적인 항해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반복되죠. 10년 뒤 또 한 번의 거대한 파도가 전 세계를 덮칩니다.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 위기는 중앙은행에게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숙제를 던져주었습니다. 2008년 위기가 터지기 전까지 한국은행의 임무는 명확했어요. 딱 하나, 물가 안정. 오직 이것만이 지상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위기를 겪고 나서 보니 물가만 잡는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임무에 아주 중요한 두 글자가 추가됩니다. 바로 금융 안정, 물가 안정, 그리고 금융 안정. 이 작은 변화가 사실은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금융 안정이라는 건 대체 뭘까요? 다시 아까 그 배 비유로 돌아가 볼게요. 물가 안정이 배의 방향을 잘 잡고 똑바로 나아가는 거라면 금융 안정은 그 배 자체가 튼튼한지 선체에 금이 가거나 구멍이 나진 않았는지 살피는 일입니다. 은행이나 금융시장 전체가 부실해 서서 배가 침몰하는 걸 막아야 한다는 새로운 책임이 생긴 거죠. 자, 이 타임라인이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온 여정을 아주 깔끔하게 요약해줍니다. 1997년 이전 통화량이라는 낡은 계기판을 보던 시대에서 출발해서 1998년 물가라는 새로운 GPS를 장착했고요. 그리고 2008년 이후로는 물가와 금융 안정이라는 두 개의 엔진을 동시에 돌려야 하는 이중 책무의 시대로 들어선 겁니다. 이 모든 극적인 변화의 한가운데에는 언제나 거대한 위기라는 변수가 있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오늘날 한국은행의 목표는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죠. 과거의 위기들이 계속해서 목표를 바꾸어 왔다면 우리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또 다른 위기는 과연 이 목표를 어떤 모습으로 바꾸어 놓게 될까요? 어쩌면 미래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목표가 등장할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